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7일 수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여야 지도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안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이번 만남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회동이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외교협상과 국제공조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회담이 국정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에 할 말은 많지만 우선은 기업과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내일 회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서 기대가 크지만 걱정이 앞선다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내일 회동에선 일본 수출 규제 외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인데 정두원 전 의원 사망 소식 저도 참 많이 놀랐는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애도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정 전 의원이 파란만장한 정치인이었다면서 정계 은퇴 이후에도 깊이 있는 평론으로 입담을 과시했던 모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얼마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을 달리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논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던 정치인이자 시사평론가로서 맹활약하던 모습이 선한데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이 비통하다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친형 같은 정 전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재우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념도 달랐지만 정 전 의원이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다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졌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표창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오후 4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의원도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이른바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 내일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일본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신호입니다. 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처음으로 명확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일본은 매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기자들이 질문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시스템인데 아직 알려진 브리핑 내용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좀 심상치 않은데 이대로라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최근 일본 정부 입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산케이 신문을 보면 이 오늘자에서 이 한국이 중재위를 안 받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이 고노다로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둔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 한국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그리고 나아가서 금융 규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나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보면은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 맞대응에 나서는 게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이번 주에도 이 반세기 동안 이어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이 이번에 깨지면 결국 일본 경제에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외교적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갈등이 격화되면 지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같은 안보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기를 바란다면서 일본의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외교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한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낙연 총리를 일본 특사로 보내겠다는 뜻이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예, 아직은 좀 이른 얘기 같고요. 가능성은 분명히 크지만 지금은 특사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강력한 경고를 전한 다음 날인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와 평화를 위해 외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도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관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에 이 도쿄 특파원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이 10년간 한일 의원 연맹에서 활동하면서 수석 부회장까지 지낸 일본통으로 꼽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었더니 이 문 대통령이 평소 한일 관계에 관해서 이 총리의 판단을 들어왔고 현 정부에서 그만한 일본 전문가도 없다면서 이 대일 특사를 보낸다면 가장 유력한 카드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 자체, 특사를 거론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특사로 가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올 수는 없고 사전 협의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일본이 일절 대화를 거부하면서 보복 조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신의 대일 특사설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8박 9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 타지키스탄에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대일 특사 파견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자신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뭔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상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고요. 그렇지만 이 한일 양국 사이에 모종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또 저 아닌 사람에 의한 모종의 흐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신뢰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양국 간 협의에 제약이 있지만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신호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해서 한일 갈등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한일 갈등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관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스틸웰 차관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까? 네, 어제 저녁 한국에 도착한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하루 집중해서 우리 외교 안보라인 인사와 접촉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전 10시 15분쯤 이곳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먼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차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쯤 김 차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웰 차관보, 오늘 오후에는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고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공조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어제 입국하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우려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강 장관과 접견한 뒤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회견을 통해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스틸웰 차관보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하반기 검찰 인사가 윤 신임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임명이 됐다 해도 바로 취임하는 것은 아니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언제부터 공식 업무 시작합니까? 네,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자정까지라서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은 25일 새벽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모두 채울 경우 2021년 7월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윤 신임 총장의 임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인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윤 신임 총장은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네. 윤 신임 총장의 리더십, 이번 검찰 하반기 인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날 텐데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윤 신임 총장의 리더십이 드러날 첫 번째 시험대는 취임 직후 이어질 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입니다. 윤 신임 총장은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데요. 어제 임명 전까지 윤 신임 총장의 선배 기수인 검사장급 간부 8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에는 총장의 선배 기수가 모두 현직을 떠나는 엄격한 기수 문화가 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이 가는 건 윤 신임 총장이 떠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누가 오느냐는 겁니다.
원래 1순위 후보는 윤신임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청문회에서 친형의 과거 뇌물수사 의혹이 불거져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업무를 했던 다른 검사장급 인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신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나 연수원 한기수 후배인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 밖에 검사장 승진과 차장급 인사도 관심입니다.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까지, 차장은 연수원 29기까지 인사검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총장과 각종 적폐수사에서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 신임 총장,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중요 수사들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총장 취임 이후에도 주목해야 될 수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윤 신임 총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서 지휘해온 이른바 적폐수사와 기업수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관한 횡령과 뇌물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도 있어 공소 유지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 신임 총장 임명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규모로 진행된 기업 수사인데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재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네, 이 수사와 함께 검찰 개혁도 임기 동안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롯한 검찰 개혁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특수통인 윤석열 신임 총장은 수사에는 탁월하지만 검찰 조직 관리를 한 경험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만큼 신임 총장의 업무를 보좌할 참모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시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즉답을 피했던 만큼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정치적 중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또 남부와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15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과 또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예, 5호 태풍 다나스가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올여름 첫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세력이 약하지만 북상하면서 더 발달하고 한반도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기상청을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기상 당국 모두 비슷한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거쳐 일요일쯤 방향을 틀어 서해안에 진입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백령도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진로대로 태풍이 움직인다면 일요일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장마전선도 북상 중인데 태풍이 장마전선을 더 발달시켜서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많은 수증기를 장마전선에 공급하면서 이 장마전선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지성 호우의 강도가 더 세지면서 강우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또 장마전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IT 기술 기반의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월급제 도입, 그리고 초고령 개인 택시 감차 사업 등을 통해서 그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죠.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종의 진입 비용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 기여금의 범위는 당초 차량 한 대에 월 40만 원 가량으로 전해졌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 보유 자료,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을 위해 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의 자격 취득 제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현재 운영 방식 그대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타다와 같은 이런 서비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택시업계 반발이 아주 극에 달했었는데요. 이런 플랫폼 택시의 도입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또 기존 택시 산업에 대해서 대안으로 승차 거부 등을 막기 위한 법인 택시 월급제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 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승차 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 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산학금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를 통해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택시 불친절 문제도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개인 택시의 경우 면허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감차 사업도 추진됩니다. 전국 개인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살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초고령 개인 택시 중심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75살 이상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내세워서 북미 협상 테이블을 압박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미 국무부는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상기하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Now they're interested in speaking,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North Korea. And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과 한미훈련 유예를 연기한 가운데 속도 조절론을 앞세운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도 창의적인 방안을 찾겠지만 북한 역시 새로운 방안을 갖고 협상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들고 온 영변과 제재 교환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국무부는 협상 재개를 고대한다면서도 협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s not going to be announced here from the podium. We're going to give this team space to do the work. 한편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과 이란을 위협으로 꼽으며 외교가 최상의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regional threat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all the while maintaining pressure on terrorist groups. 북한이 협상 재개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국은 재차 대화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비핵화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아 이달 내 실무 협상 재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일본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을 입항시켰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일본에 알렸는데 일본 측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 이유로 드는 것이 일본에서 수출한 물자가 전략 물자로 북한에 들어가서 무기가 된다.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도 따져보니까 전략 물자 오히려 밀수출된 거는 일본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어제 국정원 보고가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지난해 10월 이후 3차례나 일본 항구에 정박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 김행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물자를 한국이 북한으로 밀수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라든지 어제 뭐 국정원장이 정부에 와서 얘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수세에 몰릴 그림 판국이 됐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외국 국적의 이런 선박들 그게 이제 석유 환적을 한다든지 석탄 불법으로 이렇게 운송을 한다든지 그런 선박들이 한국에 한 4척 정도 계속 억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중에 3척은 이제 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제 이 정도 했는데 조사 다 끝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내보내도 된다라고 네. 해서 3척은 내보내고 한 척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2척도 지금 현재 억류해가지고 조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척의 배, 그러니까 이것은 대북제재위원회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배들입니다. 선박들인데.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배들이 지금 일본을 들락날락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억류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게 없단 말이죠.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총 말씀드린 것은 6척입니다. 그렇죠? 그 6척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그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위원회도 다 보고를 해주고 예. 그 결과를 미국과 일본하고도 다 공유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일본은 이런 배들이 사실상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위반에 되어 있는 이런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런 네. 상황. 일본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일본이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불거지게 하면 그때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략 물자가 갔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략 물자는 이미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빙산의 봐요. 일각이다. 뭐 17년 예. 동안 30건 갔다. 그런데 거기 뭐 불화수수도 있고 뭐 통신 장비도 있고 뭐도 있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거를 지금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것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압박을 계속한다면 이거 나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일 이걸 공개하면 일본이 자기 스스로 내세운 명분 자체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금지돼 있는 것을 북한으로 수출한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전 세계 앞에서 그냥 민낯을 드러내고 맨몸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렇게 공개되면 일본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취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일본은 이제 거두들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죠. 예, 이 문제를 게 없다 판단을 한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대신에 백색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 이제 국가처럼 그렇게 이제 수출입 통제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일단 물러선 거죠. 예. 지금 뭐 대북 제재 관련해서 일본이 이 얘기가 나오면 유리할 것이 없어서 조금 걷어들이는 분위기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 제재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타고 다녔었던 그 벤츠 차량, 이 분명히 그 사치품이라서 그 규제 대상인데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 들어갔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 보니까 한 5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예, 사실상 그 북한에 대한 그 수출입 통제는 뭐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안 10개, 11개가 통과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치품은요, 1695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시작했을 때 이미 이제 이 사치품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품목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6억, 7억 정도 하는 엄청나게 그 비싼 건데 마이바흐 S600 네. 한 6억 정도 간다고 하고 신형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작년도 9월 달에 죄송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여기에 그 마이바흐 이게 마크가 찍힌 게 아마 나온 걸 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한 건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은 바로 그게 네덜란드에서 다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 지금 비행기로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 계통의 얘기거든요. 차량인가요? 네. 야, 그러면 몇 년 동안 북한이 지금 한 800대 넘는 고급 승용차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로로 다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그래서 사실상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는 여기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600대, 800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치품들, 뭐 그것이 샤넬이든 무엇이든 현송월이 들고 있었던 그렇죠. 백이든 뭐 그것이 화장품이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세탁 과정을 거쳐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국제 공조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가고 이것이 일본으로 갈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어제 국정원 보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노이 노딜 협상 이 책임을 물어서 그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처형이 되느냐 말았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김영철 그리고 김여정도 뭔가 뭐 근신설들이 돌았는데 건재한 게 확인이 됐고요. 김혁철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살아있다. 어제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문사에서 이제 이 문제를 꺼냈죠. 그래서 아마 김혁철이는 뭐 철칙 중에서도 처형 그게 뭐 가장 큰 거죠. 처형을 당했을 것이고 김여정이는 오히려 전체적인 위상이 하락이 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여정이는 오히려 위상이 올라갔고 또 김혁철이도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어찌됐든 국정원 보고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들은 근데 왜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주로. 우리 저기 김정 앵커께서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의 사명은 뭐예요? 앵커 진실. 출신이고요. 진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안테나를 다 동원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먼저 보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다 보면 이런 오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기자분들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핵화 협상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이 그때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만 해도 곧 열릴 것 같았는데요. 네네, 지금 아직 안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지금 문제 삼고 나왔는데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지금 북한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용 외무상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상세한 그 주변 상황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안 했는데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했는데 그 했다는 것은 훈련과 연습의 차이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군이 대규모의 군 장비와 그다음에 전략 자산들을 동원을 해서 훈련하는 거 그것을 이제 얘기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2 동맹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CPX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지 실제 병력이 동원되거나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비를 걸고 나오는데 그만큼은 이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해서 이러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군사훈련이 어떤 종류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한다 만다의 기준이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달랐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시뮬레이션조차도 훈련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한미 군사연습 훈련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왜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자산도 전개 안 되고 미군이 투입돼 가지고 한국군하고 실제 기동훈련 FTX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오로지 컴퓨터로만 그것도 위기 관리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이걸 훈련이라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싸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만일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북한 외무성에서 이거 공략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 이거 안 하는 대신에 우리도 핵미사일 실험 안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쌍중단이죠. 그것을 공략했는데 만일 미국이 이걸 계속해서 이번에 강행해서 8월 달에 훈련이나 연습을 한다면 우리도 이 공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도 있고 절대로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훈련은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그러면 7월 달 또는 8월 달에 실무 협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8월 달 19-2 동맹 연습이 끝나야 아마 저기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실무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생각하는 해요. 것보다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많이 늦어지는 편이죠. 지금 질문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한일 그 갈등 문제에서 어떤 중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중재안을 좀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가서 한미일 고위급 회담을 얘기했을 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힘들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스틸웰 차관보가 오늘 뭐 어제 얘기할 때 내일 밝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기자회견이나 뭔가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브로드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한미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어떤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화될 수도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일본의 억지 논리, 그간 아베 주장들 화나고 분통 터지는 건 우리 국민들 공통 감정입니다만 다만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자명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해법에는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현역 의원 2분 출연하는 날이죠. 민주당 강훈식, 한국당 성일종 2분 의원께 관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